심의식의 이해는 바로 이런 배분을 필요로 하는 조건들의 측면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건들의 측면에서 심의식의 개별성, 즉 각각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건의 측면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심의식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조건에서 심이 되고 어떤 조건에서 의가 되고 어떤 조건에서 식이 되는 것일까? 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심의식 자체가 상한 게 아니고 무상한 거니까. 무상한 거라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란 말이죠. 심이라는 것이 생겨났다라고 할 때는 심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이 있겠죠. 의식 마찬가지로 각각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들이 달라가지고 생겨난 결과가 달라지니까 이름이 다르게 붙여졌다. 이런 표현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청정도로는 윈야낭 찌땅 마노띠 아타또 에깡 식과 심과 의라는 것은 의미로부터는 하나이다 라고 해설하고 상류타 니까야 주석서는 심 등은 모두 오직 의처의 이름이다 라고 주석합니다. 요 청정도론의 해당 부분 읽어보면 위스디마카 14 칸다 니테소 윈야나 칸다 카타 라는 데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인식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한 가지로 만들어진 뒤에 식온으로 알려져야 한다고 말해졌다. 무엇이 인식의 특성을 가지는 식인가? 도반이여. 인식한다고 해서 식이라고 불린다 라고 말해졌다. 식과 심과 의라는 것은 의미로부터는 하나이다. 그런 이것은 인식의 특성을 가지는 것에 의해 성품으로부터 한 종류이고 생겨남의 영향에 의해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 그리고 무기인 것의 삼중으로 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지금 청정도론이 식이라는 그러니까 인식하는 자로서의 식과 관련해서 심의식을 하여간 중요한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식과 심과 의라는 것은 의미로부터는 하나다 라고 하면서 생겨남의 영향에 따라서 유익한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무기인 것이다 라고 유익 무익 이 측면에서 어떤 구분 그건 이제 각각이다 그렇게 유익할 수도 무익할 수도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심과 의와 식이라는 이 세 가지 마음이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존재 상황의 이름 이 부분은 언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상류타니까야 니다나와까 아타카타 해서 이제 12번 상류타 인연품의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심이라는 것 등은 모두 의처의 이름이다. 그것은 심의 의미, 심의 영역, 심과 연결된 법들에 의해서 심이고 의의 의미에 의해서 의고 식의 의미에 의해서 식이라고 불린다. 이게 이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까 그렇게 얘기했듯이 표현하자면 안입이 설친다음에 의로서 의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의처가 심도 의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심의 의미, 심의 영역, 심과 연결된 법들에 의해서 심이고 의의 의미에 의해서 의고 식의 의미에 의해서 식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니까야가 알려주는 메커니즘적인 이해, 특히 중요한 것이 심의식 모두가 생겨나는 조건관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이 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역할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지금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결국 청정도론도 상류자니까야 주석서도 의라고 하는 한 가지 자리에 놓고 심의식은 결국은 하나야. 의미로서 하나인데 그걸 뭐 이게 좀 다르게 표현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심과 의와 식이라는 것이 각각의 조건과 역할에서의 차별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약간 비교가 되었어요. 그래도 제가 요새 열심히 빨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청정도론에 필요한 부분도 제가 좀 번역을 하고 상류자니까야 주석서에서 필요한 부분도 제가 좀 번역을 하고 이래 봤는데 제가 직접 번역을 해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청정도론의 해석은 세 가지는 모두 같은 것이고 그 상태가 유익, 무익, 무기의 셋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조건들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한다는 것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조건들에 따른 특성의 차이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상류자니까야 주석서는 이 세 가지 모두 의처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의처라는 하나의 법이 상황에 따라서 심으로도 의로도 식으로도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처는 세상과 대응한 식의 배분에 의한 의식과 의근이 함께한 것입니다. 의를 구성하는 일부여서 단지 법에 대한 인식 주관일 뿐입니다. 의를 구성하는 일부일 뿐인 의처를 본체로 간주하여 심의식의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런 면인 거죠. 우리가 삶을 설명하자면 아마도 가장 중요한 해석이 우리 삶은요. 마음이 몸과 함께 인식하고 행위하는 표면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론 마음은 몸과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몸을 떠나서 밖으로 유체에 있다 이래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몸과 함께하는 가운데의 그 인식과 행위의 작용 측면에서는 삶의 저 심오한 영역에 가면 인식작용을 몸과 함께 하지 않고 혼자 하고 행위를 몸과 함께 하지 않고 찌따 혼자 하고 요런 몸과 함께 하지 않은 저 내면의 깊은 영역이 있다. 그럴 때에 의처라고 말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표면의 영역에서 몸과 함께 인식할 때는 의처 이렇게 말하면 되죠. 사실은 의가 거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죠. 의업이라고 해서 몸과 함께 행위하는 의도 있거든요. 이거를 의처와 의업의 자리를 같이 말하는 것은 좀 곤란해요. 이게 물론 참다를 통해서 연결되어 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몸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의라고 불리지 않고 식 자체로서 인식하고 심 자체로서 행위하는 따까라고 하는 우리 내면의 깊은 영역,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이 안에서는 의라는 이름으로 인식하고 행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분명히 식이라는 이름으로 인식하고 심이라는 이름으로 행위하잖아요. 표면으로 올라오면 심이 몸과 함께 행위하니까 의라는 이름으로 의업을 짓고 식이 몸과 함께 인식하니까 의라는 이름으로 인식을 하고 이런 거죠. 이런 우리 삶의 표면적인 영역과 저 깊은 심오한 사실은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는 어디에 있어요? 이 표면의 영역에서 부처님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국 깨달음의 과정은
뭐 금방 이제 그 경에서도 나왔지만 염호이탐 소멸, 염호이탐 해탈에 의해 가지고 깨닫는 거잖아요. 그 염호이탐 소멸 또는 해탈의 과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바로 몸과 함께 하지 않는 인식과 행위의 영역. 의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식과 심이라는 이름으로 인식하는 심, 행위하는 심. 그 내면의 영역에서 염호이탐 소멸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모두를 의처라는 자리에 고정하고 어떻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가르침의 본질을 놓쳤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청정도론에서 그런 문제, 그리고 상류다니까야 주석서가 이런 문제, 쉼의식이라는 이 마음의 측면에서는 분명한 이런 문제가 보였다, 대두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설명 위에 심의식에 대해서는 몇 가지 측면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1. A라고도 B라고도 C라고도 불리는 그것이라는 문장의 의미.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수업에 제가 좀 7반에 막 그려가면서 설명하면서 이래 좀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그냥 교재를 쭉 읽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A라고도 B라고도 C라고도 불리는 그것은 A는 B는 C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에게 세 가지 이름이 있어서 셋 중 어떤 것으로 부르던 모두 같은 그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라고도 벗이라고도 동무라고도 불리는 그 사람들입니다. 둘 이상의 그 사람들은 친구라 부르든 벗이라 부르든 동무라 부르든 모두 비슷한 또래로서 서로 친하게 사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죠? 저기 내가 내 친구 한 명을 저 내 친구요? 나의 벗이요? 나의 동무요?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그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라 하든 벗이라 하든 동무라 하든 이거는 그야말로 동의어거든요. 그래서 친구라고도 벗이라고도 동무라고도 불리는 그 사람들 요렇게 표현하는 것을 말하자면 A라고도 B라고도 C라고도 하는 그것 요렇게 표현을 하면 맞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문장이 의미를 갖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것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심 또는 의 또는 식으로 불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심과 의와 식이란 세 가지 단어는 그것이라는 어떤 것의 다른 이름입니다. 실체적으로는 심은 의는 식인 것입니다. 청정도론이 세 가지를 모두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뭐 같다라는 말로 치면 이렇게 A는 B는 C 이렇게 되는 거죠. 심은 의는 식 이렇게 말해야 같은 거죠. 그런데 이런 구조의 문장이 꼭 그렇게 해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조건에 따라서는 다른 존재 상태를 나타내는 현상을 설명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A라고도 B라고도 C라고도 하는 그것이 항상 A는 B는 C다 라고 해석되어야 할 건가?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 똑같이 표현하지만 다른 경우도 있더라. 이 부분을 보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입니까? 물이라고 대답하면 옳은 답입니까? 옳지 않은 답입니까? 하여간 이 비유가
이 비유가 어찌 보면 근본경전연구의 해비법당의 공부가 시작되는 건지도 몰라요. 제가 우리 정말 우리 화공과 선배님 우리 병법은님 계십니다만은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하잖아요. 햇빛스님 화공과 출신이어가지고 산소 하나 수소 두 개가 120도의 각도를 가지고 결합되어 있는 거 이러면 사실은 중학생 화학 실력만 해도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산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두 개의 결합을 가지고 마음을 비유해 본 것은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그러니까 다음 수업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쭉 교재를 읽어보겠습니다. 물이라는 대답은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산소 원자 한 개와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하면 상당 경우는 물이지만 상당 경우는 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물질은 압력과 부피와 온도에 따라 그 존재 상태가 결정됩니다. 화학적으로는 PV는 nRT라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P는 압력, V는 부피, T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물질들이 가지는 고유한 값인 nR에 압력과 부피와 온도가 어떻게 제공되는가에 따라 그 존재 상태가 결정됩니다. 즉, 압력과 부피와 온도를 조건으로 존재 상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산소 원자 한 개와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것은 압력과 부피와 온도가 어떤 값으로 작용하는지에 따라 얼음일 수도 물일 수도 수증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을 보아낸 게 정말 마음을 풀어낸 키가 된 거죠. 하여간 기가 막힌 접근입니다. 대표적으로 온도를 중심으로 말하면 0도씨 이하에서 이것은 얼음으로 있고 0도씨 내지 100도씨에서는 물로 있으며 100도씨 이상에서는 수증기로 있습니다. 이럴 때 산소 원자 한 개와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얼음일 수도 물일 수도 수증기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 상태를 다르게 표현하면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불리는 이것 H2O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죠.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부르는 그것하고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불리는 그것 H2O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것을 심과 의와 식이 이퀄 관계로 성립되어야 한다라고 당연히 거기에 당연함을 부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이 부분 본 게 정말 기가 막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이게 마음을 해석한 출발이죠. 이게 니까야를 해석하게 된 근본 자리라고 우리가 봐야죠. 뭐 마음을 해석하지 못하고 정말로 마음을 심과 의와 식을 동의어라고 이해하고 니까야를 봐가지고 니까야가 해석이 되겠냐고요. 12연기가 설명이 되냐고요. 그런데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불리는 이것 H2O라는 표현이 얼음은 물은 수증기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얼음과 물과 수증기가 다른 것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입니다. 그죠? 아무리 H2O라고 해도 그게 얼음으로 존재하는 것과 물로 존재하는 것과 수증기로 존재하는 현상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삶을 살 수가 없죠. 조건에 따른 현상적 존재 상태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관리 활용의 측면에서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얼음이 필요한 사람이 얼음이기 위한 조건을 몰라서 물처럼 관리한다면, 즉 얼음은 냉동실에 넣어야 되잖아요. 냉동실에 넣지 않으면 그런 얘기죠. 얼음의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없고, 수증기의 안전한 관리 수칙을 모르면 사고를 초래하여 화상을 입게 되는 등 관리 활용의 부적절에 의한 불만족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라고도 B라고도 C라고도 하는 이것이란 문장의 의미는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신중합시다. 물론 이런 대답은 이어지는 질문을 초래합니다. 어떤 경우에 얼음이고 어떤 경우에 물이고 어떤 경우에 수증기입니까? 라고. 그러면 다시 대답해야 합니다. 온도가 0도씨 이하이면 얼음이고 0도씨에서 100도씨이면 물이며 100도씨 이상이면 수증기입니다. 라고. 그러므로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현명한 대답은, 이제 중요한 표현이죠. 온도를 조건으로, 요거 온도를 조건으로 얼음일 수도 물일 수도 수증기일 수도 있습니다. 온도가 0도씨 이하이면 얼음이고 0도씨 내지 100도씨이면 물이며 100도씨 이상이면 수증기입니다. 가 될 것이고, 줄여서 말하면 온도를 조건으로 0도씨 이하이면 얼음이고 0도씨 내지 100도씨이면 물이며 100도씨 이상이면 수증기입니다가 됩니다. 가만. 이게 뭘 줄인 거지? 온도를 조건으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줄인 거네요. 이 질문을 일반적 경우로 확장하면 이것과 저것이 결합해서 생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요거 잘 적었죠? 무상하다라는 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을 조건으로 이것입니다. 또는 이것을 조건으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불립니다. 라고 말해야 정확한 답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문장이 심은 의는 식인 것으로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조건으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은 전반적으로 후자의 경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의식 각각의 생겨남의 조건, 역할의 조건 등에 따라 다른 존재 상태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의는 식으로 마음을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은 어떤 것, 무언가를 조건으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것입니다. 다만 삶의 심오함 때문에 그 조건 관계를 한두 마디의 말로써 나타낼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부처님으로서도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것이라고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현명한 자의 이해의 영역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청정도론의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 표현, 부처님으로서도 그렇게 말해야 했을 것이다. 요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 자, 나라는 존재를 말하자면 몸과 마음이잖아요. 이때 질문할 수 있죠. 몸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근데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몸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요 라고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를 해줘요. 그래서 몸은 지수화풍 4대로 된 거고 4대로 구성된 거고 부모에게서 생긴 거고 내지 이러이러해서 나중에 죽으면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이고 라고 몸은 하나의 문장으로 부처님이 정의를 해준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마음이 뭐죠? 라고 질문을 했다 치면 부처님은
마음에 대해서 몸처럼 하나의 문장으로 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부처님의 마음을 하나의 문장으로 답하지 않을까요? 마음은 이게 아주 복잡한 거거든요. 마음은 부처님이 마음을 몰라서 하나의 문장으로 말하지 않는 게 아니고, 마음은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는 물질인 몸처럼 단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무엇인가 라고 설명하려면 다양한 측면으로 설명해야만 마음의 본 모습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은 그 마음이 무엇냐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으로 조건에 따라서 삶의 과정에서 관여하는, 작용하는 조건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나서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는 심이라 부르고, 이렇게 생겨나서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마음은 식이라 부르고, 몸과 함께 할까 아닐까, 삶의 표면의 영역에 있을까 아닐까에 따라서 의라고 구분되어 부르는 이 부분을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그야말로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에 마음이 무언지를 알아서 이 마음이 왜 이렇게 역할의 측면에서 잘못 역할을 해서 괴로움을 만들까? 생겨나는 과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잘못 생겨났기 때문에 잘못된 역할을 해서 괴로움을 만든다. 여기서 역할이라는 게 인식하고 행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생겨나는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생겨나길래 잘못된 과정이 돼서 잘못된 마음을 만들어서 괴로움을 만드는 것일까?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이게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결론은 하나죠. 왜 마음이 잘못 역할에서 괴로움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마음의 역할을 잘 제어해가지고 고멸을 실현할까? 그걸 알려니까 마음이 생겨나는 그 조건관계를 들여다봐가지고 식이 생겨나는 데는 이렇게 욕탐이라는 것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구나. 욕탐을 제어해야 하는구나. 욕탐이라는 것이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결국은 심을 생겨나게 하는 상의 문제, 상이 병들어서 번뇌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잘못된 심을 만들어서 심의 잘못된 역할로 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욕탐이란 이름으로 실려가서 인식에 참여해서 잘못된 식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심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 과정으로의 상의 병듦의 문제, 번뇌의 문제. 이 번뇌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소해야 심이 온전하게 생겨나서 온전한 역할을 함으로써, 즉 온전한 행위를 함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그 과정에서 인식으로 실려갈 때도 온전한 상태로 실려가서 온전한 식을 만드니 역시 이어지는 삶의 메커니즘이, 이 순환 구조가 괴로움을 만들지 않게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전체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번뇌를 부수는 일이 결국은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는 근본 이유가 되고, 그거 뭐라고 불러요? 위파사나.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상해 병들을 치유하는, 요즘 한국 사회에서 최고의 아젠다라고 하나? 아마 뭐라고 해야 되나? 힐링이잖아요. 힐링의 완성이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번뇌를 부수는 일, 상해 병들을 치유하는, 불교를 통해서 제시되는 삶의 완성이 최고의 힐링이죠.
뭐 이런 부분이 어쨌든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이고 이게 바로 그 마음과 관련해서 설명되어야 하는 일이니까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몸처럼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마음이 뭔지 몰라서 한마디로 정의해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될 수 없는 복잡한 거란 말이죠. 어려운 거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은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복원해서 그러니까 의미를 가져보면 조건에 따라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우는 이것.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조건과 역할에 따라 가지고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라는 요 하나를 대표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역할, 어떤 조건이 있을까라는 것을 공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도 부처님이 설명하는 마음의 그러니까 마음을 해석할 수 있다. 오직 니까야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마음에 대한 공부죠. 깨달음의 공부죠. 자, 오늘 사실은 제가요. 우리 오늘 낮 시간에 진리와 관련한 공부를 하면서 꼬박 2시간을 사실은 좀 중요한 공부를 했죠. 제가 낮 시간에 에너지를 많이 썼나 봐. 지금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겠어요. 시간도 9시가 됐고. 자, 심의식에 대한 이야기, 뭐 교재의 앞에 절반 보았는데 그래도 뭐 마음을 이해하는 어떤 좀 도움되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업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